AI 모델링을 위해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설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입출력 설정 부분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설정부터는 AI 모델의 학습 부분이기 때문에 첫 메뉴는 AI 모델 학습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처리했던 전처리 처리까지 했던 데이터들을 컬럼들을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풋 컬럼에 모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예측할 데이터는 아웃풋 컬럼으로 넣어 줄 거고, 인풋 컬럼들 중에서 제외할 컬럼들,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데 필요가 없는 컬럼들이죠. 네, 의미가 없는 컬럼들은 아래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컬럼으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외 컬럼으로 제외할 컬럼들부터 제외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 했던 데이터들은 먼저 제외를 시킬 겁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하시다 보면 스케일링 데이터들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AI도 이지에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예측할 때 스케일링 된 데이터들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케일링 데이터는 제외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쉽피 같은 경우는 결측치 처리를 완료했었죠. 그래서 결측치 처리한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로 쓸 건데, 결측치 처리하지 않았던 기존의 데이터, 이 녀석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오더 YN 같은 경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주어졌던 수주 여부와 수주 여부를 히트맵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오디널 인코딩 했던 수치형 데이터가 있는데, 수치형 데이터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넣고 아마 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동일하기 때문에 오더 YN하고. 그리고 나서 좀 쉬웠었던 입력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자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문자형 데이터, 카테고리형 데이터일 거고요. 플롯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카테고리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뉴머리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AI도 이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수치형 같은 경우는 뉴머리컬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수치형 데이터들 중에서 카테고리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0, 1, 2, 3, 4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카테고리다, 만족도 점수다, 다른 카테고리다 라고 할 경우는 카테고리로 변경해서 학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할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학습 데이터로 넣을 거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수치형은 수치형으로, 문자형은 카테고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부분을 설정할 건데요.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데이터인 수주 여부, 오더 YN이겠죠. 얘를 아웃풋 컬럼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웃풋 컬럼으로 넣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컬럼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일단 우리는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로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모델 유형도 클래시파이어로 설정할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인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는 멀티클래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사과, 배, 딸기 이렇게 3개 이상이 되는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두 가지, 예스냐 노냐,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웃풋에 대한 컬럼의 파라미터 설정까지 해서 설정을 마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인풋 컬럼에서 제외할 것들은 제외 컬럼으로 보내시고, 인풋에 대해서는 수치형 데이터는 수치형으로,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들, 카테고리형 데이터들은 데이터 유형을 카테고리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은 출력 쪽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예측할 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보시고 분류형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이중 분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로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데이터의 입출력 설정을 했으니 이번에는 학습을 위한 모델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학습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할 부분이 이제 모델의 구조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텐데요. 이것은 아웃풋 컬럼을 클릭해 보시면 아까 하시던 것처럼 아웃풋 컬럼을 클릭해 보시면 모델의 구조를 설정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C 레이어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를 떠올리시면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히든 레이어를 몇 개 할 건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일단 한 개로 작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FC 레이어의 크기라고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드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수도 많으면 많을수록 뭐 특징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작게 해보고 그 다음에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결과값을 보고 튜닝하는 형태로 가져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FC 레이어는 저는 64 정도로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을 보기 전에 드롭아웃도 구조에 대한 설정이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설정을 하고 학습 파라미터 쪽으로 가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폭 같은 경우 에폭은 몇 번 학습을 할지 학습의 횟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같은 경우도 많을수록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해놓고 학습을 시킬 거고요. 학습을 시키고 나서 학습된 결과를 봐가면서 또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이제 배치로 나눠서 작게 나눠서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128에서 설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리 스탑도 오버피팅이 생기기 전에 학습을 자동으로 미리 중단시켜 주기 위한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면 5번까지 참았다가 학습을 중단시킨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도 얼리 스탑도 그냥 5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 얘기가 나온 김에 드롭아웃은 사실 0에서 1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0으로 해놓고 오버피팅이 나오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드롭아웃을 조금 0.2에서 0.3 정도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설명드린 대로 아담이나 SGD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아담으로 놓고 나서 결과를 보고 또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0.001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학습할 때 쓰는 이 보폭의 조정을 하기 위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폭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학습은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너무 작게 하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더 오랜 학습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0.001부터 보고 나서 발산하는지 아니면 아이디어 피팅까지 가기 전에 멈추는지를 보고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델 파라미터 설정까지 마쳤으니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보고 평가 지표들을 보면서 평가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정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바로 모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은 학습 시작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로그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요. 모델이 학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장표에서 보셨듯이 각 데이터별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데이터별로 어큐러시 값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로스 값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폭 한 번 학습했을 때의 값들이고요. 0.7, 0.6 정도 나오네요. 60에서 70% 정도의 어큐러시가 보일 거고요.
쭉쭉쭉 이제 학습을 끝낸 것 같아요. 학습을 끝냈기 때문에 쭉쭉 내려보시면 뭐 0.8, 80%대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가보시면 밸리드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간의 어큐러시를 봐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트레인 데이터만 너무 어큐러시가 높아지고 밸리드 데이터는 높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오버피팅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 0.85에서 67 요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로만 보시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차트 보기가 존재하고요. 차트 보기를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차트가 잘리기 때문에 얘를 접고 보실게요. 보시면 학습 횟수에 따라서 에폭에 따라서 어큐러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드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가 너무 어큐러시가 높다거나 밸리드 데이터가 어큐러시가 많이 낮다거나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얼 상태까지 온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얼 상태까지 오지 않는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에폭수를 조금 줄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 정도로 줄이고 나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이기 때문에 금방 학습이 끝났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까 본 그래프랑은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아이디어 상태까지 가지 않고 언더피팅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왠지 조금 더 학습을 시키면 더 좋게 나타날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에폭을 조금 늘려주시면 제 아이디어 피팅까지 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이디어 피팅 상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는 아까 보신 대로 아이디어 피팅 상태까지 나타나는 거 보셨고, 마지막으로 오버피팅 되는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딥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수를 5까지 넣고요. 에폭을 많이 학습시켜야겠죠. 256번. 그리고 다만 얼리 스탑이 오버피팅이 되기 전에 멈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에폭수보다 크게 하면 멈추지 않겠죠. 그래서 멈추지 않도록 아무 숫자나 상관없습니다. 이 에폭수보다만 크게 설정해 주시면 오버피팅 되는 상태까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습되는 로그들을 쭉쭉 보시면 네, 트레인 데이터가 조금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아직 다시 비슷해지네요. 사실은 다시 비슷해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확 높아질 거예요. 네, 이쯤 보니까 벌써 이제 트레인의 어큐러시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밸리드 데이터보다는 많이 높아지는 것을 몇 회 동안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결과값이 다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차트 보기를 보시면 아까 오버피팅으로 말씀드렸던 익숙한 그래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스가 한 150 에폭 이상부터 해서 좀 확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나머지 밸리드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큐러시도 마찬가지고요.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95%까지 정확도가 높아졌는데 밸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결국에는 트레인 데이터만 잘 예측할 수 있는 트레인 데이터에 맞춰진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값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장표에서 보셨던 컨퓨전 매트릭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올려 보시면 정밀도와 재현율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F1 스코어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모델링까지는 마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델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모델을 예측해보는,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인 모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시뮬레이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AI 모델 활용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AI 모델 활용 쪽으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학습했던 데이터,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모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학습 데이터들을 계속 전처리하고 저장하면서 데이터들이 계속 추가로 생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아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실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학습했던 모델이 들어있는, 숫자가 들어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체크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학습 모델의 목록이 나올 거고요. 그 모델을 클릭하시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의 결과값, 예측된 결과값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변경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결과값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동 호출을 안 눌러놨네요. 자동 호출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예측값들이 나오죠. 노라고 나타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yes인지 no인지 예측값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스케일된 데이터들이 주어질지 아니면 스케일링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스케일된 데이터들을 컬럼들을 제외하고 학습을 했었고요. 만약에 스케일링된 데이터로 주어지게 된다면 스케일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예측하기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 예측된 데이터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새롭게 엑셀 CSV 파일로 넣고 그걸 가지고 예측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델 시뮬레이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정의였습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했고요. AI 과제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만족 예측이나 수주 여부 예측 같은 문제의 정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우리가 준비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집 방식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단계였는데요. 피처 자체를 분석하거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데이터 전처리에는 세 가지 방법 정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어있는 셀을 처리하는 결측치 처리, 두 번째로는 수치형 데이터들의 범위를 맞춰주는 스케일링 처리,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형 데이터들을 수치형으로 바꿔주는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링을 하게 됐었죠. 이제 AI 모델링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얼리 스타핑이나 드롭아웃 같은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배치 사이즈나 하이퍼 파라미터도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떠올리시면서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적용에서는 우리는 성능 지표들을 배웠고요. 어큐러시부터 해서 리콜과 프리시전에 대해서 배웠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분류 모델이라서
어큐러시를 배운 거였고요. 사실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MSE나 MAE 같은 다른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AI 개발을 진행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AI 개발 시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유정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머신러닝의 기본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목표를 가지고 먼저 머신러닝의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 5가지에 대해 학습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컴퓨터에게 기준 하나하나를 프로그래밍으로 지정해서 동작하게 했다면 머신러닝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개입 대신 컴퓨터가 스스로 기준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예제로는 스팸 메일 분류가 있습니다. 스팸 메일 분류는 스팸인 메일과 스팸이 아닌 메일을 분류하는 것으로 메일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메일을 수신할 때 스팸일 확률이 높다면 미리 차단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패턴을 정의하여 스팸 여부를 판단했다면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기존 메일에 숨겨진 패턴을 학습하여 자동으로 스팸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에는 스팸 메일이 패턴이 변했을 때 사람이 스팸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을 직접 변경해야 하지만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경우 변화된 패턴의 스팸 메일 데이터를 다시 학습시키면 기존 패턴과 다른 메일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유형에는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베이직에서 다루지 않으며 데이터의 레이블, 즉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데이터의 레이블,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범주를 분류하거나 수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데이터 자체에서 패턴을 찾거나 군집을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예시로 든 스팸 메일 분류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에게 메일 내용만 준다면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메일 내용만 주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팸인 메일과 정상인 메일을 사람이 직접 분류하고 각 메일에 라벨을 붙여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 라벨링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정답에 대한 라벨을 붙여줘서 컴퓨터에게 이건 스팸 메일 내용이고 이건 정상 메일 내용이야 라고 알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이러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군집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발견 및 학습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밥값과 성별로 팁 액수를 예측하는 예제는 팁 액수라는 정답값이 존재하여 지도학습이며 재직기간과 연봉으로 두 군집을 생성하는 예제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머신러닝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지도학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독립변수, 즉 피처와 라벨 또는 타겟 변수라고 불리는 종속 변수의 쌍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분류와 회귀 문제가 있으며, 분류는 말 그대로 범주를 분류하고 회귀는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의 공부 시간으로 시험 결과를 예측할 때 수치형 변수인 시험 점수를 예측하면 회귀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시험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예측한다면 범주형 변수를 예측하는 분류 문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이용해 시험 성적을 예측하는 예제 데이터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때 독립변수, 즉 피처는 공부 시간이고 예측할 종속변수, 즉 타겟 변수는 시험 성적입니다. 각 행은 관측치, 표본이라고 하며 어떤 학생의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이 한 개의 행을 구성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부 시간으로 시험 성적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훈련 데이터는 준비가 되었으니 이를 학습할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시험 성적 예측을 위해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가장 쉽고 기초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 단순 선형 회귀를 활용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는 피처와 타겟 변수를 각각 하나씩 가지는 선형 회귀이며 타겟 변수 y를 피처 x와 기울기 베타1이 곱해 절편 베타0를 더하여 예측합니다. 이 물결 모양은 근사적으로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 수식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1차 함수 형태 y는 ax 더하기 b와 유사하며 이를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모델을 시험 성적 예측에 적용해보면 시험 성적 y를 공부 시간, x와 기울기 베타1이 곱해 절편 베타0를 더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모델로 시험 성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먼저 모델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델에서 학습이란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처로 타겟 변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절편 베타0와 기울기 베타1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부 시간으로 시험 성적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이 절편 베타 제로와 기울기 베타 1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최적의 절편과 기울기를 갖는 모델은 어떻게 찾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학생의 공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실제 시험 성적과 학습한 모델로 예측한 시험 성적의 차이가 최소가 되었을 때 최적의 절편과 기울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 선형 회귀에서 이 차이는 단순히 실제값 y와 예측값 y 프리딕션으로 정의되며 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부릅니다. 실제 예제 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학생별로 실제 시험 성적과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시험 성적의 차이를 오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의 수가 10개라서 총 10가지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계산한 10개의 오차들이 모두 최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별 데이터의 오차를 가지고 모델 전체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 오차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각의 오차 평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가지 데이터의 오차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오차를 단순히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이렇게 상쇄가 되어버려 개별 오차는 존재하지만 이 전체 오차는 오히려 0이 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오차를 올바르게 개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쇄를 막기 위해 보통 이런 오차의 절대값을 취해주거나 아니면 오차의 제곱을 취하면 되는데요. 이런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보통 제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차의 제곱을 구한 뒤에 평균을 계산할 건데요. 이렇게 구한 오차들의 제곱 평균을 평균 제곱 오차 MSE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우리는 모델의 오차를 줄여야 할 비용이라고도 표현을 하여 일반적으로 비용 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예제에서의 비용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여 MSE가 최소가 되는 모델을 찾으면 최적의 기울기와 절편을 갖는 최적 모델이 됩니다. 임의로 설정한 베타1과 베타0에 따라 모델의 MSE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MSE가 작을수록 전체적인 데이터를 대표하는 직선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MSE가 가장 큰 그래프는 데이터 대부분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요. MSE가 가장 작은 그래프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 있는 모델 중에서는 최종 모델로 초록색 그래프로 표현된 절편 베타0가 45, 기울기 베타1이 20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MSE를 119라는 값을 갖는 최소 모델이 되게 됩니다. 이전 편에서 살펴본 예제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정한 베타1과 베타0를 가지고 가장 작은 MSE를 가진 모델을 찾았는데요.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어떻게 최종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종 모델이라는 것은 MSE가 최소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SE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베타 1과 베타 제로를 찾아주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MSE를 비용함수라고도 부르지만 목적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귀 예제에서는 MSE를 비용함수, 즉 목적함수로 사용했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별로 서로 다른 목적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MSE와 같은 비용함수를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 최소를 찾아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시험 성적 예측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시험 성적을 예측하는 단순 선형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베타 제로항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단순 선형회귀 모형은 이렇게 베타 제로항이 없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데요. 베타 제로항이 없어져서 조금 모형이 단순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함수 MSE를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예제에서는 10명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행 개수는 10이 되고 총 10개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목적함수는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수식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계산해보면 결국 베타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바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수식을 보시면 베타1이 있는 항이 이렇게 다 제곱이 되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수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 계산해보면 정말 복잡해지겠지만 이걸 직관적으로 베타1이 제곱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우리의 목적함수는 결국에는 베타1의 제곱에 대한 식이 될 것입니다. 즉 베타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포물선 형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목적함수가 베타1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경사하강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파라미터 베타1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목적함수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저 목표 지점의 베타1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목적함수가 항상 이러한 간단한 2차 함수라면 앞에서 언급한 경사하강법이라는 어려운 용어 없이도 2차 함수 최소값 공식 하나만을 가지고 바로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이 목표 지점 베타1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타 제로 항이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수식이 된 것입니다. 만약 베타 제로까지 수식에 포함하여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베타1과 베타 제로를 찾게 된다면 우리의 목적함수는 더 이상 베타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 베타 제로와 베타1 각각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3차원 포물선이 됩니다. 지금은 단순 선형회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하여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더 복잡한 모델로 가게 되면 더 이상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는 고차원의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공식처럼 한 번에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방 정식으로 넘어가도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2차 방정식으로 경사하강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즉, 베타 제로항이 없는 베타 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목적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2차원 포물선 그래프입니다. 포물선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 즉, 이 그래프 위의 특정 점에서 그린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베타1의 초기값을 임의로 정하고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 상에서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현재 위치보다 접선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가 더 줄어드는 지점의 베타1을 찾아야 합니다. 베타1의 초기값을 임의로 설정한 뒤에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작아지는 베타1을 그래프 위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 나가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로 절대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더 나은 베타1을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 지점인 접선 기울기가 0인 지점, 즉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베타1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학습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로 다음 베타1으로 가는 이 간격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 간격을 우리는 학습률, 영어로는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학습률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크면 목표 지점을 아예 지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적당한 값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사하강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목적 함수의 접선 기울기를 반복해서 계산하여 기울기가 0이 되는 우리의 목표 지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2차원뿐만 아니라 고차원의 목적 함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원에서는 베타1 하나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했다면 고차원에서는 베타1, 베타2, 베타n까지 각각의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별 목적 함수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보면 각각의 개별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 경사하강법으로 반복 학습한 최종 모델은 목적 함수 MSE가 최소가 되어 시험 성적을 최대한 잘 예측할 것입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델이 경사하강법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데이터의 경향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점점 데이터를 대표하는 방향으로 이 직선이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파라미터 베타0와 베타1을 경사하강법으로 학습하여 찾은 것입니다.
이전 차시에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인 경사하강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들을 차례로 배워볼게요. 본 과정에서는 총 5개의 알고리즘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 차시에서는 그중 3가지 알고리즘인 다중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K-최근접 이웃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다중선형회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선형회귀는 단순 선형회귀와 비슷하게 수치를 예측하는 모형이지만 단순 선형회귀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학습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제 데이터의 독립변수에 학생의 지각 횟수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시험 성적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선형회귀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단순 선형회귀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부 시간 하나만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예측했다면 다중선형회귀에서는 공부 시간과 지각 횟수 2가지 정보를 토대로 성적을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확장해보면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P계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일반화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선형회귀도 단순 선형회귀와 마찬가지로 평균 제곱 오차 MSE를 목적 함수로 사용하여 경사하강법을 통해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이름에 회귀라는 이름이 들어있지만 이 알고리즘은 회귀가 아닌 분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시그모이드라고 불리우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류 알고리즘으로 쓰이게 된 것인데요. 이 함수의 출력값을 보시면 0에서 1 사이 값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확률 값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를 분류하는 문제의 경우에 분류의 기준이 되는 확률인 스레시홀드를 빨간 점선이라고 나타내 보면 이 점선의 위쪽은 A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 점선의 아래쪽으로 B가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 합격 여부 예측 예제에 로지스틱 회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10명의 학생 각각에 대해서 모델을 적용하면 합격과 불합격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으로 기준값인 스레시홀드를 0.5로 설정을 해놨을 때의 결과인데요. 실제 값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예시는요. 예측은 합격했다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불합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레시홀드는 0.5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0.5가 아닌 다른 값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0.8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또한 앞에서 배운 선형회귀처럼 목적 함수 또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도록 경사하강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선형회귀에서는 MSE를 비용 함수로 사용을 했다면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는 조금 복잡한 함수를 비용 함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KNN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은 서로 근접한 데이터가 비슷하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KNN은 앞의 모델과 다르게 베타 0, 베타 1 등과 같은 파라미터가 없이 세로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측하려는 데이터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K개의 최근접 데이터를 참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이 예측할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데이터와의 거리를 모두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을 합니다. KN에서 그렇다면 데이터 간 거리를 계산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 예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표는 1번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머지 9개 학생에 대한 거리를 나타낸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1번 학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K명의 학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K가 3이라면 7번 학생, 그리고 9번 학생, 그리고 3번 학생, 이 세 학생의 거리가 1번과 가장 가까운 3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KNN 알고리즘으로 회귀와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치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최근 접한 K개 데이터의 평균 값으로, 범주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의 경우에는 최빈 값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보셨던 K는 3일 때의 예시를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서 본 거리 계산 결과를 토대로 1번 학생과 가장 가까운 3명의 데이터 3번, 7번, 9번을 뽑았습니다. 회귀의 경우에는 이 3명 학생 데이터의 평균으로, 그리고 분류의 경우에는 이 3명 데이터의 다수결 투표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시험 성적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76, 72, 68의 평균값인 72가 예측값이 되는 것이고요. 시험 결과를 예측하는 분류 모델의 경우에는 2명은 합격, 1명은 불합격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합격이 예측값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머신러닝의 대표 모델인 3가지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다중선형회귀의 경우에는 선형 모델을 이용한 가장 단순한 회귀 알고리즘이고요. 비용함수로 MSE를 사용하였습니다. 단순한 만큼 학습 속도도 빠르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성능이 다소 낮을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이름과 다르게 분류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비용함수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스레시홀드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K 최근접 이웃은 근처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인접한 K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나머지 2개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 3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나머지 2가지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와 랜덤 포레스트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
전체 데이터를 작은 집단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데이터에 대해 독립변수, 즉 피처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고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주어진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나무의 모양보다는 오히려 나무 뿌리 모양에 가까운데요. 나무에서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노드라고 부르고요. 제일 위에 있는 노드를 우리는 뿌리 노드라고 부르고 중간에 있는 노드를 중간 노드,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끝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뿌리 노드부터 가장 마지막 노드까지의 층수를 깊이라고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깊이는 2가 됩니다. 예시의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두 가지의 독립변수, 공부 시간과 흥미를 기준으로 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이 1.5보다 작은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가 분기가 되었고요. 1.5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를 추가로 흥미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분기가 되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예측값은 분류 모델인지 회귀 모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분류 모델의 경우에는 이 끝 노드들이 어떤 범주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예측값이 정해집니다. 끝노드 1번과 끝노드 2번으로 분류되는 데이터들은 합격 데이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이 두 노드로 분기된다면 합격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노드 3으로 분류되는 데이터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 노드로 분류되면 불합격으로 예측합니다.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에 속한 데이터 평균값으로 예측값이 결정됩니다. 노드 1번의 경우에는 평균이 71, 2번은 81.3, 3번은 53.6으로 각각의 끝노드로 분류되는 데이터는 해당 노드에 속한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위에서부터 분류가 되면서 끝노드 3번으로 분류가 된다면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 회귀 모델이라면 53.6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제 데이터로 실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보면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은 분기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나무 모델이 나타납니다. 분류 모델의 경우에는 지각 횟수가 2.5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한 번에 결정이 되고요.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나무 깊이를 2로 제한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 공부 시간과 지각 횟수로 조금 더 세분화되어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 나무의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 각각에 대해서 동작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달리 이 분기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끝노드 1로 분류된 데이터의 회귀 예측 결과에 대해서 각각 공부 시간과 지각 횟수가 0.5 이하이고 4.5 이하가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서의 학습이란 각 노드의 분기 기준이 되는 이런 공부 시간이나 지각 횟수의 기준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 중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앞에서 배운 의사결정 나무 여러 개를 모아서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이해하려면 의사결정 나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이 배깅이라는 앙상블 기법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집단 지성과 유사합니다. 분류 모델이라면 다수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각 모델의 예측 결과를 모아서 투표를 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최종 예측값을 정하게 됩니다.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각 모델이 예측한 결과의 평균값을 최종 예측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모델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복원 추출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가 10개가 있다면 이 중 중복을 허용하여 8개를 골라 각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3개의 모델을 가지고 배깅을 한다면 첫 번째 모델은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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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두 번째 모델은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복원 추출을 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도록 모델을 구성합니다. 이처럼 배깅은 집단지성의 개념으로 다수의 모델의 의견을 다수결 혹은 평균을 내어 최종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다루는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에 배깅 기법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류 모델이 전부 의사결정 모델이 되고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배깅이라는 이 앙상블 기법으로 만든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단일 의사결정 나무보다 성능이 우수하긴 하지만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나무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일 모델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머신러닝의 대표 모델인 두 가지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경우에는 나무 뿌리와 유사한 구조로 전체 데이터를 작은 집단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달리 분기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해서 예측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를 배깅이라는 기법으로 묶어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보다 복잡한 만큼 학습 속도는 느리지만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5개 알고리즘을 모두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회귀 모델인지 분류 모델인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우선 회귀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 중 대표적인 3가지 지표를 알아볼게요. MSE와 MAE는 모두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차이인 오차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MSE는 오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 MAE는 오차의 절대값을 씌운 것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오차를 이용한 지표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두 지표는 알고리즘별로 스케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동일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R2는 독립변수, 즉 피처가 타겟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0과 1 사이 값으로 표현한 지표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아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음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타겟 변수의 평균값으로 일괄 예측했을 때보다도 모델 성능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는 스케일이 동일하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류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Accuracy,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 중 우리 모델이 정확하게 분류한 데이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10개의 데이터 중에 8개를 정확하게 분류했다면 정확도는 10분의 8, 80%인 것입니다. Recall과 Precision은 조금 더 세분화된 평가 지표인데요. 특정 상황이 더 중요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1인지 0인지를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Recall, 즉 재현율은 전체 데이터에서 1위 개수 중 우리 모델이 정확하게 1위라고 맞춘 개수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Precision, 정밀도는 모델이 1위라고 예측한 개수 중에 실제로 정확하게 1위라고 맞춘 개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4가지 머신러닝 대표 알고리즘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귀 모델 실습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KNN,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4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 거고요. 분류 모델 실습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대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변경하여 4가지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귀 모델 실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귀 모델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지하철 이용객 수 예측 데이터입니다.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 쾌적하게 이동하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이른바 지옥철을 경험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지하철 이용객 수는 달라지는데 몇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객 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거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조금 더 쾌적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운 4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하철 이용객 수인 트래픽 볼륨을 예측해 볼게요. 총 9개의 피처를 학습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메트로 트래픽 볼륨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 메뉴 중에 AI 모델 학습의 하위 메뉴인 머신러닝 학습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학습 유형은 회귀 모델을 뜻하는 리그레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선택에는 메트로 트래픽 볼륨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먼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트래픽 볼륨을 선택을 하셔서 아웃풋 컬럼으로 옮겨주세요. 인풋 컬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hour, day of week 이 두 피처는 데이터 유형을 카테고리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동으로 변경된 피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피처들은 직접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4개의 모델을 차례로 선택하고 각각 학습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차 검증 폴드의 수는 최소값인 2로 선택을 할게요. 나머지 파라미터는 기본값 그대로 두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인 리니어 리그레션은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습 시작 버튼을 눌러볼게요.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측에 학습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교차 검증 옵션 때문에 2번의 학습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 학습의 MAE, MSE, R2의 평균값을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KNN 알고리즘을 선택해 볼게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선택한 뒤에는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알고리즘을 꼭 선택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옵션은 그대로 두고 바로 학습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측에 학습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MAE와 MSE, R2의 평균값을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선택해 볼게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선택한 뒤에는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알고리즘 꼭 선택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파라미터 설정 옵션은 그대로 두고 바로 학습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MAE와 MSE, R2의 평균값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이 값들을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선택해 볼게요. 동일하게 직전에 했던 알고리즘은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별도의 설정은 하지 않고 바로 학습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앞선 세 가지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평균의 MAE, MSE, 그리고 R2를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습한 네 가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습 환경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세요. 동일 알고리즘 간 비교는 MAE, MSE, R2 세 가지 지표를 모두 활용하지만 서로 다른 알고리즘 간 비교에서는 R2를 사용해야 합니다. R2 지표를 기준으로 성능 비교를 해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분류 모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분류 모델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호텔 예약 취소 여부 예측 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날이나 행사, 출장 등의 일정이 있을 때 주로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반적인 휴가와 달리 호텔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호캉스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호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호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고객들의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에 따라서 취소 객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전에 예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객실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객실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호텔 예약 취소 여부인 is canceled를 예측해 볼게요. 총 26개의 피처를 학습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호텔 부킹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 메뉴 중에 AI 모델 학습의 하위 메뉴인 머신러닝 학습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학습 유형을 분류 모델을 의미하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 데이터는 선택에 호텔 부킹스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변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타겟 변수인 is canceled를 선택하여 아웃풋 컬럼으로 옮겨주세요. 인풋 컬럼에 대한 설정도 몇 가지 해줘야 되는데요. arrival date year, arrival date week number, 그리고 arrival date day of month, is repeated guest, 이 네 피처는 데이터 유형을 카테고리컬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변경이 된 피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피처들은 직접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안 된 것들은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다 변경을 하셨으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4개의 모델을 차례로 선택을 하고 각각 학습을 시켜볼 예정인데요.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차 검증 폴드 수는
최소값인 2로 설정하겠습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기본값으로 둘 거고요. 첫 번째 알고리즘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학습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교차 검증 옵션으로 폴드 수를 2로 했기 때문에 총 2번의 학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2번 학습이 평균값을 읽어주면 되고요. accuracy, recall, precision, 그리고 F1 스코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값을 다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NN 알고리즘을 선택해 볼게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선택한 뒤에는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알고리즘을 꼭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옵션은 그대로 두고 바로 학습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우측에 학습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평균값의 accuracy와 recall, precision, F1 스코어 값을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선택해 볼게요. 직전에 사용한 KNN은 선택 해제해 주겠습니다. 별도의 파라미터 설정은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고 바로 학습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측 학습 결과가 나타나 있는 평균값을 읽어주시면 되고 동일하게 accuracy, recall, precision, 그리고 F1 스코어를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선택한 뒤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썼던 걸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모델 파라미터 설정은 그대로 놔두고 바로 학습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네, 모든 학습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결과를 읽어주시면 되고요. 평균의 accuracy, recall, precision, 그리고 F1 스코어까지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학습한 4가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습 환경에 따라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accuracy 지표를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회귀와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이 성능이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부터 학습 방법인 경사하강법을 배웠고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회귀와 분류 데이터에 각각 적용시켜보는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회귀와 분류 모델 각각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회귀 또는 분류 모델을 만들 때 첫 번째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하는 것은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최적 알고리즘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5개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시도해 보시면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리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완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T IT 부문에서 근무하며 AI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본 과정은 딥러닝 동작 원리와 딥러닝 구조 및 학습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의 목표입니다. 딥러닝의 동작 원리와 학습 방법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루는 AI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루는 A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을 닮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 시작이었고, 인간의 스스로 알아서를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익혀서 인간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가 잘하는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천만 개의 사칙 연산을 수초 내에 할 때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기계가 숫자를 잘 다루는 거고요. 인간이 쉽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는 것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할 때 이것을 인공지능, 그중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알파고, 알파폴드처럼 언론으로 접하는 큰 범위의 AI가 있고, 데이터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직접적으로 내 업무가 개선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좁은 범위의 AI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AI는 기업의 업무에 적용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후자에 가까운 AI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혹은 시작될 수 있는 AI입니다. 딥러닝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의 동작 원리를 말씀드릴 거라 일단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사한 인공신경망과 유사하게 여러 층으로 깊이 있게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네, 여기 있는 용어들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모사한 인공신경망이라는 요거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신경망처럼 생각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지도학습으로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이 직도학습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길이를 넣으면 인치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지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여러분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정을 하고 싶은 거는 요거에 대한 관계는 각 데이터의 관계는 선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형이라고 하면 내 말 그대로 직선을 얘기를 하죠. 이 직선을 설명하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네, 1차 함수. x, y에서 이렇게 선 지나가는 거. 네, 직선 기억하실 거고요. 이 1차 함수 관련돼서 수식이 y는 a, 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 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딥러닝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고 갑자기 수학이 나와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수학은 거의 1차 함수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y는 ax 플러스 b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b조차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y는 a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길이를 인치로 바꿔주는 거죠. 길이를 인치로 바꿔주는데 이 길이를 인치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여기 보이는 상수 a가 필요한 거죠. 네, 길이와 a를 곱했을 때 인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수식을 통해서 요거를 푸실 수 있겠지만 자, 인공신경망은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일단 a라고 하는 상수에 대해서 인공신경망이 랜덤하게 그냥 임의의 값을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0.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길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x값 길이가 뭐죠? 100cm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 a에다가 길이를 하면 인치가 나온다며요. 그랬으니까 0.2에다가 100을 곱하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죠? 20.
예측값이 나오죠. 네, 예측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실제값 알고 계십니다. 실제값 얼마죠? 네, 실제 인치는 39.37이야 라는 거 이미 여러분 실제값 알고 계십니다. 그죠? 아, 그러면 내가 예측한 건 20이었는데 39.37이 나왔네? 틀렸죠. 예, 틀렸는데 얼마나 틀렸죠, 여러분? 네,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19.37이 되죠. 네, 여러분이 오차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오차가 있네. 그러면 다시 A를 어떻게 하지? 네,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서 한번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0.1을 한번 해보자. 자, 0.3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신 값은 여러분이 길이는 100이죠. 그러면 예측값은 어떻게 되죠? 예측값은 A 곱하기 길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실제값은 39.37인 거잖아요. 그죠? 39.37인데 이번에 상수를 플러스 1에서 0.3으로 했더니 오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9.37이네요. 네,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었죠? 오차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지금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또 플러스 0.1을 해서 0.4를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길이는 100이죠. 그런데 예측값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길이니까 40이 되죠.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실제값이 여전히 39.37. 네, 이것도 뭐 달라질 게 없죠. 예, 동일하고요. 그럼 오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차는 구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 0.63이 나오죠. 네, 얘가 계속 잘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서 네, 정답과 좀 멀어지는 그런 오버슈팅의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공신경망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잘못됐네. 그러면 내가 지금 움직인 것보다 조금 더 작게 움직여야지 해서 0.01을 움직이다가요. 이번엔 어떻게 가냐면 0.01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0.4로 갔을 때는 잘못된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0.31을 기준으로 해서 0.3을 기준으로 해서 0.31 그죠? 0.01을 더하니까요. 한 다음에 길이는 여전히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측값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31이 되는 거고 실제값은 39.37이기 때문에 아까 0.3일 때는 9.37이라고 하는 오차가 나왔지만 8.37이라고 하는 오차가 나오면서 역시 오차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제값과 예측값을 구하면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오차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었던 게 뭐였죠?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랜덤하게 초기값을 부여를 합니다. 그 초기값을 부여를 한 거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상수 A값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이 랜덤하게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오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공신경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는 이 길이를 통해서 인치를 구하는 수식을 찾아내는 얘는 분류기일까요? 회기일까요? 네. 얘는 리그레서입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숫자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저랑 간단히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리그레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분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인공신경망처럼 생각하게 한번 분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다 동일합니다. 지도학습이고요. 네, 그리고 다 선형, Y는 AX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인공신경망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이 빼빼로데이에 과자를 받았습니다. 이 과자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빼빼로데이라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준 건지, 그냥 남는 과자 나눠준 건지, 새우깡 나눠준 건지, 이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인공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그냥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자, 빼빼로하고 새우깡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길이와 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길이가 긴 쪽이 무엇일까요? 네, 빼빼로겠죠. 네, 이쪽이 빼빼로일 거고 폭이 더 긴 쪽, 길이는 짧고 하는 쪽이 아마 새우깡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를 가장 잘 분류해 주는 것, 잘 분류해 주는 선형이라고 제가 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직선 여러분 어떻게 긋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었습니다. 요 직선 어떤가요? 새우깡에 대해서는 정말 잘 분류하는 직선인데요. 빼빼로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네, 참 분류 못하는 선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요번에 한번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요 선은 어떤가요? 빼빼로는 정말 잘 찾아내는 선이긴 하지만 새우깡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요 빼빼로와 새우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 선을 나눠주는 것, 요 선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네, 지금 여러분께서 인공신경망의 선형 기준의 처리기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잘 분리해주는 선을 긋는다. 네. 그래서 요거는 분류기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요걸 가지고 한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요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폭과 길이를 통해서 네, 어떤 걸 구하는 거죠? 네, 새우깡인지 빼빼로인지를 구분하는 네, 분류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분류기가 학습하는 방법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 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폭과 길이를 가지고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 2니까 조금 이쪽으로 조금 더 다가오면 되긴 하겠지만은 요 길이와 폭을 나타내고 요거에 대해서 가장 잘 나누는, 그죠? 요 선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y는 ax. 네, 저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y는 ax를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죠? 첫 번째, 2하고 폭이 2고 길이가 1이면 새우깡이고 폭이 1이고 길이가 5면 빼빼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게 폭하고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데이터고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하는 건 레이블.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네, 분류할 수 있는 값이고 또 이 오펜 아워이는 그냥 이 1, 2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실은 이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사용을 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현실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구분해주는 데이터는요, 머신러닝을 학습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버리시는 것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x가 2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 x가 2일 때 한번 요 A값, 저희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인공신경망은 랜덤하게 숫자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네, 랜덤하게 지금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0.25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A가 0.25고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2니까 예측값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네,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0.5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값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길이가 1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 1이 목표값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이 2이고, 길이가 딱 2인 거, 딱 여기를 지나가는 요 선을 여러분 원하시나요? 아니죠. 요거 자체는 이미 새우깡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이 아니라 1.1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표값까지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표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제가 실제 값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했죠? 저희가 오차를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목표값에서 그냥 예측값 빼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0.6이 나왔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요 A 값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맞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금씩 움직이는 걸 그냥 수식으로 적으면 원래 A 값에다가 조금 움직인 A 값을 더하면 목표값 T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
조금 움직이는 요 부분을 델타 A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거 그냥 여기 수학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델타 A라고 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 값을 제가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델타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오차는 어떻게 구했죠? 목표값에서, 그죠? 1.1에서 예측값을 빼셨잖아요. 자, 오차는 t에서 y를 빼는 거죠. 목표값에서 예측값을 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t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a 플러스 델타 a의 가로하고 x인 거를 알고 계시고요. 네, y를 뺀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y값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y는 뭐죠? a의 x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수식 나갑니다. 가로 풀어주고요. 네, 서로 상쇄돼서 네, 델타 A는 X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델타 A는 오차를 X로 나눠주면 되네요. 네, 아주 간단한 수식 구했습니다. 아, 델타 A를 저희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A를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오차 얼마 나왔나요? 0.6이었잖아요. 네, 0.6이고요. X는 뭐죠? X는 2잖아요.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0.3이 됐네요. 그러면 새로운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델타 A를 더해주는 거였잖아요. 즉 0.25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0.3 요 델타 A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값은 0.55가 됐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0.55에다가 x2를 곱했더니 예측값도 1.1이 나왔고 목표값과 맞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숫자를 구하셨네요. 델타 A, 그러니까 즉 A.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수 A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값에서도 잘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x가 1일 때를 한번 보실게요. x가 1일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네, x가 1일 때는 그냥 a가 0.5니까 0.5에다가 x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0.5니까 예측값은 0.5가 됩니다. 그죠? 요때 길이가 5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때도 마찬가지죠. x가 1일 때 길이가 5예요. 여러분 딱 여기를 지나가는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요거보다는 얘는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니까 5가 아니라 4.9라고 하는 목표값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표값이 0.49니까요. 4.9니까요. 오차는 4.9에서 0.5를 뺀 4.3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자, 델타 A는 오차를 X로 나누면 된다며요. 오차가 얼마였죠? 4.35잖아요. 그죠? 그리고 X값은 1이잖아요. 그랬더니 델타 A는 4.35가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새로운 A값은, 그죠? 새로운 A값은 기존의 0.5에다가 델타 A인 4.35를 더하면 4.9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예측값은 4.9고 목표값은 4.9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조금 이상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능하면 여기가 정말 예쁘게 나눠지는, 그죠? 요런 선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처음에 데이터 값을 할 땐 요거와 가까워진 선을 구했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데이터와 가까워지는 선을 긋게 되시는 거예요. 네, 요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게 그럼 데이터 순서가 바뀌었으면 또 다른 값을 구할 수도 있었겠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이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보는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을 했고요. 이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특정한 데이터의 순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조금씩 움직인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요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델타 A를 2를 오차를 x로 나눈 거였잖아요. 거기에다가 학습률 L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튀는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혹은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요 L이라는 값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률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률은 0.5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랑 다 동일한 식이고요. y는 a, x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빼빼로와 새우깡을 나누는 거고요. 목표값 t를 할 때는 그죠? a를 구할 때 a에다가 조금 움직이는 델타 a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지금 학습률이 참여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가 2일 때 여러분 값 구하는 것까지는 오차가 0.6이 나온 것까지는 똑같았었고요. 이번에 근데 델타 a를 구할 때 학습률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0.25에 그렇죠? 아까 델타 a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오차를 x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차가 아까 0.6이었고 그죠? x는 2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0.3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학습률까지 들어가서 0.5를 곱해주면 이번에 새로운 델타 a 값은 0.1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a 값은 바로 0.4가 되고요. 또 0.4를 가지고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0.8이 나오네요. 그래서 목표값 기준으로 해서 1.2라고 0.8하고 비교를 했더니 약 0.3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네, 계속 오차가 남기 때문에 그 다음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럼 x가 1일 때를 한번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0.4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예측값은 0.4가 나오겠죠? 0.4 곱하기 x는 1이니까요. 그죠? 네, 거기에 목표값은 4.9니까요. 여러분 오차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4.5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a 값을 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a 값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네, 여기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델타 a는 오차를 x로 나누면 되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학습률을 곱하고 있잖아요. 즉 오차가 얼마죠? 4.5, x는 1, 그리고 학습률은 0.5.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번에는 2.25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a가 2.6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구한 거랑 보시면 어떻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값이 이 빼빼로 마지막 데이터에 있는 빼빼로와 관련된 상당히 가까워지는 데이터가 구해졌는데 아까보다는 a가 상당히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직 우리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아니지만 a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학습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셨는데요. 인공신경망처럼 생각하기에서 기본은 동일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랜덤하게 값을 시작을 하는 건 동일하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y도 알고 있고 x도 알고 있기 때문에 a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랜덤하게 처음에 시작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어떤 식으로 a에 대해서 조금씩 움직일 건지를 수식으로 아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차의 크기가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일하게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더 특정 데이터의 순서에 서로 너무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률까지 들어갔고 그 학습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